이 시간에는 구조조정의 유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구조조정의 유형, 그리고 한국 기업의 구조조정, 이러한 순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 잭 윌치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끝난 구조조정의 사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잭 윌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인으로서 들고 있으며, 그래서 구조조정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모범 케이스로서 제너럴 일렉트릭 기업이 나오며, 또 이러한 제너럴 일렉트릭 기업에 사용했던 그러한 단계적 방법론이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구조조정이 잭 윌치에서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경영권 승계를 어떻게 해 나갔으며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의 유형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윌치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끝나고 난 뒤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국은 잭 윌치가 기업 문화를 새로 창출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청문회 제도인 워크아웃 제도라든지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 문화를 창출했는데, GE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3S, 즉 다시 말해서 속도, 단순성, 자신감, 스피드, 심플리시티, 셀프 컨피던스입니다. 그래서 빠른 신제품의 출시, 그다음에 단순성으로서는 디자인의 단순성, 그다음에 구성원들의 자신감, 이런 것들을 어떤 기업 문화의 핵심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자, 잭 윌치가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제프리 이멜트가 CEO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분은 타겟으로, 전략 타겟으로 이머징 마켓을 잡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흥 시장이죠. 인도나 중국 같은. 그래서 대정부 교섭 능력의 강화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제프리 이멜트의 구조조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사업의 중심을 미국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재조정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머징 마켓은 후발 경제 국가, 예를 들어서 인도나 중국, 이러한 국가들의 건설, 교통, 발전, 의료 같은 간접 자본의 투자가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에 집중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익성이 높지만은 향후 성장 잠재력이 낮은 플라스틱 사업을 매각한 후 해당 자금을 모두 에너지 발전, 담수화 장비 같은 에너지 관련 인프라 및 기술 관련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생긴 새로 만들어진 용어가 역혁신이라는 용어가 태어나게 됩니다. Reverse Innovation, 즉 다시 말해서 혁신을 거꾸로 간다는 거죠. 자, 이 용어가 뜻하는 게 뭐냐면은 선진국 시장을 기준으로 제품을 개발을 시도한 경우는 가격 문제로서 이머징 마켓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머징 마켓을 타겟으로 성능은 비슷하지만은 생산 원가를 혁신적으로 낮춰서 신제품을 개발한 후 시장을 공략한 후 점진적으로 선진국가로서 국가의 시장에도 해당 제품을 출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제품, 새로운 기술에서 신제품을 만들어내면은 선진국가의 시장에서 먼저 마켓을 점령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신흥국가, 저개발 국가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사례인데, 이 GE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흥국가에서 먼저 제품을 출시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격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서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출시하고 나는데, 거기서 마켓이 성공하면은 다시 선진국으로 탈바꿈해서 선진국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꾸로 가는 어떤 혁신, 역혁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프리 이멜트는 대정부 교섭 능력의 강화에 주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의 주요 고객들이고 국가관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시장별로 GE를 대표하는
회장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G 차이나 회장, G 인디아 회장 뭐 이런 식으로 각 나라의 어떤 그 G를 대표하는 회장 자리를 만들어서 대정부 협상 창구를 국가 관리자로서 단일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통계에서 보면은 이웰타 주도의 구조조정의 사업 구조 개편을 보면은 에너지 인프라든지 기술 인프라가 그 매출이나 순이익에서 월등하게 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잭 윌치 이후의 이웰타 주도의 GE의 구조조정은 에너지 혹은 기술 인프라에 많은 투자와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크게 세 가지로 유형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사업 구조조정,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리스트럭처링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음에 재무 구조조정, 파이낸셜 리스트럭처링.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직 구조조정,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사업 구조조정은 기업의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매각 혹은 해체, 분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앞에서 공부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입 전략, 퇴출 전략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사업이나 자산을 매각하거나 해체 또는 분사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을 사업 구조조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재무 구조조정은 글자 그대로 재무상의 변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기업의 자산의 구성 비율, 즉 부채 대 자기 자본의 비중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1대2 자본의 1이면 부채가 2, 1대5 자본의 1이면 부채가 5 이런 식으로 어떤 부채의 비율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줄이고 자기 자본에 의한 투자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자신의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재무구조조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구조조정은 조직 자체를 바꾸는 것이죠. 조직 구조를 보다 단순한 형태로 조정하거나 조직 규모를 축소하는 변화 혹은 기업 문화의 혁신적인 개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의 조직 구조를 보다 단순한 형태로 조정하거나 조직의 규모를 슬림화, 축소하는 변화, 기업 문화의 혁신적인 개혁 이런 것들을 조직 구조 조정으로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기업의 구조 조정의 우리가 단계를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세 가지 구조 조정을 함께 추진합니다. 우리가 앞에 했던 사업 구조 조정, 재무 구조 조정, 조직 구조 조정 이러한 세 가지 구조 조정을 기업이 구조 조정을 단행할 적에 세 가지 다 한꺼번에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구조 조정에서는 반드시 핵심 역량을 고려해야 되는데 매각 대상 기업이 다른 사업과의 어떤 연계성이 높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모두 매각하기보다는 일부 지분 매각이나 합작 투자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GE가 했던 그 구조조정의 어떤 단계별 추진 과정이 거의 교과서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E의 단계적 구조조정의 추진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제1단계에서는 최고 경영자의 교체, 즉 다시 말해서 잭 윌치가 회장으로 선임이 되고 그다음에 350개의 사업부를 콩글로머레이트 그 기업을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가죠. 그래서 제2단계가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입니다. 그래서 350개의 사업부를 1위 혹은 2위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매각하게 되죠. 그래서 퇴출 사업 단위의 매각 대금으로 다시 또 핵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수합병 작업을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서의 조직 구조 조정, 조직을 슬림화하고 사업부장에게 권한 위임,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업적별 보너스제라든지 워크아웃 제도, 주식 옵션 제도 이러한 단계를 거친 것이 GE의 단계적 구조조정이고 이러한 구조조정 단계가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들의 구조조정 시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국 기업의 구조조정,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구조조정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구조조정은 주로 사업 구조조정과 재무 구조조정에 주력하였으며 또한 이들은 상호 관련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조정 측면에서 보면은 일부 사업부 및 기업의 매각, 합병 및 해당 사업부에서의 철수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재무 구조조정 편에서는 부채 비율의 경감, 지급 보증 해소와 같은 재무 구조의 개선 노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조직 구조 조정에서는 사업부제 조직의 강화, 연봉제의 실시, 조직 설림화 이런 것들에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 했던 BCG 매트릭스 아마 기억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기법 중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했던 BCG 매트릭스, 물론 이 기법이 GE가 했던 기법 구조 조정을 했을 때 사용했던 기법입니다. 그래서 수평축은 시장 점유율, 마켓 쉐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 수직축은 시장 성장률, 이렇게 해서 높고 낮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4개의 셀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젖소, 그다음에 젖소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은 높은 반면에 성장률이 낮은 경우, 그다음에 개 같은 경우에는 양쪽 시장 성장률도 낮고 점유율도 낮고, 그다음에 어뮤포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낮지만은 앞으로 가능성이 높은 시장 성장률이 높은 거죠. 별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높은 경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실례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AB 같은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손실을 보기 때문에 사업이 퇴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전략으로서는 이제 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음음표 구간에 있는 E나 D 같은 경우, E는 우리가 유형을 보면은 잠재력이 있는 사업이나 자금 부족으로서 포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이유는 E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자금 젖소에서 자금 유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으로서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D하고 F하고 C 같은 경우에는 각 젖소하고 음음표하고 별군에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세 가지의 사업부는 핵심 역량, 기업의 핵심 역량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더라도 포기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D하고 C, D, F 같은 사업부는 핵심 역량군으로서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마침 C군은 자금주소군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F 같은 경우에는 별군에 속하고, 또 D군 같은 경우에는 음음표에 속하기 때문에 계속 핵심 역량으로서 이끌어 나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G 같은 유형은 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이나 전망이 좋은 사업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매각한다. 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G는 많은 시장 점유율, 즉 다시 말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아요. 하지만은 우리 기업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E를 포기해야 될 정도로 사업의 자금의 흐름이 안 좋습니다. 자금 순환이. 그렇기 때문에 G를 아주 높은 가격에, 왜냐하면 지금 아주 좋은 상태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해서 그 매각한 자금으로서 핵심 사업부인 C나 D나 F를 다시 강화하는 이런 작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외환위기, 우리가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죠. 외환위기가 닥쳤을 적에 그때 한국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부 차원에서 어떤 금융 환경 및 제도 정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죠. 은행 간 부실은행을 없애버리고 빅딜을 하고 이런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실 금융기관들의 퇴출이 시작됐고, 은행 간의 합병, 빅딜이 이루어졌고, 부실 채권 매입, 그다음에 외자 유치 및 일부 금융기관의 해외 매각, 제일은행 같은 경우에
해외 매각이 됐죠. 그죠? 이런 것들이 금융산업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정부 규제의 철폐, 각종 인허가 규제가 철폐가 되고 정부 인력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가 철폐가 되고 그 다음에 제도 정비를 했는데 소액주주 권리보호, 그 다음에 기업 지배구조 강화, 회계의 투명성 강화, 퇴출 절차의 간소화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금융환경 및 제도 정비를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에 기업 차원에서의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의 구조조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개별 기업의 지원 차원에서는 매각, 합병, 퇴출, 엑시트 스트래티지죠, 그죠? 퇴출 전략이죠. 그다음에 재무구조 개선, 재무구조 개선에는 부채 자본 대 부채 비율의 어떤 비율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대2, 1대5, 예를 들어서 자본이 1이고 부채가 5일 경우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대2로 한다든지 그래서 자본이 1이고 부채가 2 이런 개선을 하는 것을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급 보증해소, 외자 유치, 인원 및 조직 감축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 개별 차원에서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고 다음에 업종별로 보면은 업종별로 통합을 서두르고 빅딜을 하는 거죠. 과잉 투자 조정 이런 것들을 치르면서 기업 차원에서의 어떤 외환위기 이후 구조 조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구조조정 절차를 살펴보면은 우량기업은 매각을 해서 그래서 어떤 자금을 유치하는 거죠. 외자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적자 사업은 정리를 해서 현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유사 사업은 통폐합을 해서 비용 절감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현금을 확보하고 부채를 상환하고 그래서 자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고 신인도가 개선이 되고 금융 비용이 절감이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자금을 통해서 핵심 사업에 집중을 할 수 있고 결국은 핵심 사업을 강화하는 관련 기업을 인수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거침으로써 기업은 생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조직 구조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조 조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업부제의 강화, 즉 다시 말해서 외환위기 이후에 조직 구조 조정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은 사업부제가 강화되고 그다음에 조직이 단순화되고 업무가 재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외환위기 이후에 조직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 기업들의 조직 특성 그러면은 우리가 그 외환위기의 시점으로서 그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 기업들은 어땠으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 기업들의 조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사업부제 조직 구조를 채택하였지만은 조직 구조상의 형식만 있을 뿐 그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서장에게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사업부제의 특징이 뭐냐면 독립재산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업부의 부서장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또한 책임도 묻게 하는 게 사업부제의 특징입니다. 하지만은 외환위기 이전의 사업부제의 특징은 그만큼 거기에 합당하는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부서장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직접 개별 사업부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비서실 혹은 기조실을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통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 기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제의 운영에 적절한 성과 평가 기준 및 보상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기업의 조직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기업의 조직의 특성은 사업부제를 강화하여 책임 경영과 이에 따르는 성과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부제 원래의 그 형태인 그 독립채산제에 의한 그 책임과 권한을
사업 부서의 장에게 절대적으로 위양하는 그런 형태를 둠으로써 또한 성과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 기업들은 개별 사업부에 대해서 독립성을 부여하고 독립재산제를 실시하는 소사장제, 작은 사장이죠. 소사장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사업부제 조직을 더욱 강한 형태인 분사 스핀오프라고 그러죠.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 단위가 독자적인 재무제표를 가진 독립된 회사처럼 운영되며 분사의 사장이 자산의 처분 권한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사의 모기업은 지주회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업부제 조직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사업부제 조직의 특징으로서는 사업부의 장악에 권한을 이양하고 책임 경영을 확립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업부제의 특징은 독립재산제죠. 그래서 사업부의 장에게 모든 권한을 준과 동시에 또한 문제 혹은 손실이 생겼을 적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기 위한 것이 사업부제 조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제 조직의 문제점, 그럼 이런 대기업들이 많은 대기업들이 사업부제 조직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업부제 조직의 허점, 문제점이 뭘까요? 사업부제 조직의 문제점은 조직의 순발력과 창의력, 창의성, 경영자원과 핵심 역량의 공유 및 신규 역량 개발 등에 취약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각 사업부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 체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부에 비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의 어떤 자원 개발, 미래의 핵심 역량 개발 이런 차원에서보다도 단기적인 이익 창출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영 자원이나 핵심 역량의 공유, 신규 역량 개발 이런 것에서는 등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효율적이지만은 사업부 간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영 자원과 핵심 역량의 개발 및 미래 사업 창출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듯이 너무 지나치게 각 사업부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지금 현재 닥치는 수익 창출, 현재 얼마나 매출을 늘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미래 사업에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업부제 조직의 어떤 취약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부제 조직의 관리 또한 어떤 문제점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점 극복을 위해서는 사업부 간의 기술 공유 및 상호 협조 등과 같은 협력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각 사업부 간의 협력 체제를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서라도 어떤 관리적인 차원에서 서로 기술 공유를 하고 또 상호 협력하고 해서 기업 전체 차원에서 어떤 핵심 역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신기술 개발이 첨가된 어떤 그 핵심 기술, 핵심 제품, 핵심 역량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볼 적에는 기업 전체 차원에서 어떤 관리 혁신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구조조정의 사례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뭐냐면은 조직의 단순화, 조직의 슬림화, 소위 말해서 조직을 줄이는 거죠. 그 의사결정 과정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빠른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경영 환경의 변화에 빨리 어떤 대응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출시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가 단순화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직의 단순화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중간 관리층의 생략,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하위 경영층, 그다음에 중간 관리층, 그다음에 고위 관리층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뭐 하위 관리층 같은 경우에는 말단 종업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대리 뭐
여기까지고 중앙관리층 같은 경우에는 부서의 장, 차장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CEO의 상위 관리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간 관리층을 생략한다는 거죠. 중간 관리층을 생략한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그 역할, 그 기능을 정보기술이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 정보기술은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중간관리층의 어떤 그 기능들을 정보기술이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조직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의 역할의 변경, 기획조정실의 역할의 변경이죠. 기획실의 규모와 권한을 축소하여 종래의 감사, 기획, 통제의 기능에서 개별 사업부를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옛날에 어떤 그 통제 위주의 기획실에서 반려자 역할로서의 어떤 기획실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아웃소싱의 정대, 외주의 정대죠. 조직의 군사를 빼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독립한 부서도 업무 전문화를 어떤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을 계속 정대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평적인 팀 조직, 수직적인 단계를 축소함과 동시에 조직 구성원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다음에 강의에 다시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그 어떤 조직상에서 이야기가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이라는 이야기는 BPR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조직 구조를 수직 구조에서 수평적인 팀 조직으로 만들므로써 관리상의 어떤 효율성을 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조직의 단순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